추석 전날 밤 11시. 이른내 김순애 씨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고기 재우고 전 부치고. 부엌 불빛만이 아파트 단지를 밝히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틀 뒤 이 할머니가 차례상을 남겨두고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순애 씨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시집 온 지 50년. 매년 추석이면 새벽같이 일어나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나오지 못했죠. 손녀가 좋아한다며 추가로 만두까지 빚고 며느리가 좋아한다며 갈비찜도 추가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손녀가 행복하게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으니까요. 그날도 순애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고기를 골랐고 나물은 직접 손질했습니다. 손이 굳어 파 써는 것도 힘들었지만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훈이가 어릴 적 엄마가 만든 파전이 제일 맛있어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 한마디를 위해 순애 씨는 오늘도 파를 썰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 서연 씨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가방을 소파에 던지더니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전 준비 다 되신 거예요? 순애 씨는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내일 아침에 몇 개만 더 붙이면 돼. 서연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제가 손도 안 대도 되는 거죠?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요. 순애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가 다 할게. 서연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순애 씨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고등학생 손녀 지은이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낀 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그날 밤 순애 씨는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도 참았습니다.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석 준비가 될 거라는 것을요. 추석 당일 아침. 순애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전을 부쳤습니다. 온 집안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어서야 아들 도훈이가 나왔고 8시에 서연 씨가 나왔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9시가 넘어서야 방에서 나왔죠. 할머니, 저 전 안 먹어요. 기름져서 살쪄요. 지은이가 차례상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연 씨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걸 먹어요. 어머님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순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그래, 안 먹어도 되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차례를 지낼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애 씨가 차례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50년간 배운 대로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과일은 홍동백서.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올렸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나와서 절 올려야지. 순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애 자는데 왜 깨워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거 해요? 고등학생이 명절에 좀 쉬어야죠. 순애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훈이를 쳐다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훈아. 순애 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훈이는 아내 눈치만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면. 순애 씨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 아들이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차례는 순애 씨 혼자 지냈습니다. 혼자 절을 올리고 혼자 술잔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차례가 끝나고 밥을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해서요.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렇게 도훈이와 서연 씨, 지은이는 순애 씨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차례상 앞에 혼자 남은 순애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주. 순애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순애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잔액이 1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지난달까지 300만 원이 있었는데 말이죠. 손님, 지난주에 큰 금액이 출금되었네요. 290만 원이요. 은행원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출금한 게 아닌데요.
가족분이 출금하신 것 같은데요. 대리인 카드로 출금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연 씨가 가져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 씨는 서연 씨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내 통장에서 돈 뺀 거니? 서연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지은이 학원비 내야 해서요. 어차피 어머님 혼자 쓰시지도 않잖아요. 순애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어떻게 허락도 없이. 서연 씨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노후 자금이요? 어머님, 누구 덕에 여기서 사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사시면서 무슨 노후 자금이에요? 순애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얹혀 산다니. 평생 이 집안을 위해 희생했는데 얹혀 산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도훈아. 순애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퇴근한 도훈이는 상황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지은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엄마는 우리 집에서 지내시니까 생활비도 안 드시잖아요. 순애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기가 낳아 키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니?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얹혀 산다고? 너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서연 씨가 가로막았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현실을 좀 아세요. 순애 씨는 그 순간 지난 50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서 나온 지은이가 이어폰을 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학원비 필요해요. 대학 가려면 돈 많이 들어요. 순애 씨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예뻐했던 손녀가 이제는 자기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참기만 한 걸까? 그리고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순애 씨의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오랜 친구 채말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말순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말순 씨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순애 씨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추석에 혼자 차례상을 차린 것, 통장에서 돈이 사라진 것,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것.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말순 씨는 조용히 친구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순애야, 너 진짜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떡해? 가족인데? 말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다 참아야 해? 나 봐. 나도 예전에 너처럼 살았어. 남편한테 자식한테 평생 휘둘리며 살았지. 그런데 알아? 내가 쓰러졌을 때 아무도 안 왔어. 순애 씨는 말순 씨를 바라봤습니다. 친구는 10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래서 나는 떠났어. 요양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혼자 나와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 말순 씨는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넌 아직 건강하잖아. 70 내지면 요즘 시대의 젊은 거야. 왜 그 집에서 고통받으며 살아? 내 인생 내가 살아, 순애야. 말순 씨의 말이 순애 씨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왜 자기 행복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말순아, 나 이제 나이도 많고 혼자 살 자신이 없어. 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 씨는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근데 해보니까 혼자 사는 게 100만 배 낫더라고. 아무도 나한테 뭐라 안 하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 게다가 우리 둘이 있으면 외롭지도 않아. 카페를 나서며 순애 씨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 이 집을, 이 고통을 떠나기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자기 인생을 되찾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애 씨의 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순애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 몰래 하나씩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까지, 중요한 서류들, 아끼던 물건들. 많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기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말순 씨가 알아봐준 원룸이 있었습니다. 작았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 살기엔 충분했죠. 보증금은 순애 씨가 숨겨뒀던 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모르는 계좌에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다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순애 씨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지은이 간식을 챙겼습니다. 서연 씨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며 명령했고 도훈이는 여전히 눈치만 봤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아무도 순애 씨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 씨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친구들 오는데 집 좀 깨끗이 해주세요. 우리 집이 지저분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순애 씨는 응,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네. 그날 밤 순애 씨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만. 많이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방 한구석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 어린 손녀. 한때는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죠. 미안해, 도훈아.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아야겠어. 순애 씨는 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곤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가족들이 자는 사이에 떠날 것입니다. 말없이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침대에 누운 순애 씨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려움보다 기대가 컸습니다. 74세 나이에 새로운 시작.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순애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순애 씨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일어났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미 준비된 가방을요. 현관문을 열기 전 순애 씨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50년을 산 공간. 하지만 이제는 자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을 놓았습니다.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러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상쾌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며 순애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서연 씨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아침 준비 안 하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 가보니 순애 씨가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거실로 뛰어나갔고 테이블 위에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서연 씨가 도훈이를 깨웠습니다. 어머님이 나가셨어요. 도훈이는 편지를 읽고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서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연락해봐요. 어디 계신지 찾아야죠. 하지만 순애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도훈이는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 희생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떠났습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아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 씨는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순애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집안일은 누가 해요? 지은이 챙겨줄 사람은? 서연 씨의 걱정은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안전한지 어디서 지내는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나와 상황을 듣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 없는 거예요? 누가 간식 챙겨줘요? 순애 씨가 떠난 후 일주일.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아침밥은 아무도 안 차렸고 빨래는 쌓여갔고 집은 지저분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해야 해. 말도 안 돼. 도훈이는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도훈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한 자기가 부끄러웠으니까요.
점심시간 도훈이는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디 계세요? 돌아와 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매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어머니 좀 찾아봐요. 서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도훈이는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찾아? 엄마가 전화도 안 받으시는데. 그럼 어떡해요? 집안일은 누가 해요? 지은이도 불만이 쌓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할머니는 언제 와? 서연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알아서 먹어. 엄마도 바빠.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가 어머니의 친구 말순 씨를 찾아갔습니다. 말순 이모, 우리 엄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말순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알아도 안 가르쳐 줄 거야. 너희가 순애한테 어떻게 했는데? 도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말순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훈아, 내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사셨어. 근데 너는 뭘 했니? 아내 눈치만 보고 엄마 돈 빼가는 것도 모른 척하고.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셨겠어. 도훈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나쁜 아들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안전하신지는 알고 싶어요. 말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잘 지내고 있어. 너희보다 훨씬 행복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찾지 마. 순애가 원하는 건 자유야. 너희한테서 벗어나는 거라고. 도훈이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게, 그리고 자기 없이 더 행복하다는 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훈이는 서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으실 거야. 서연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도훈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거잖아. 엄마 없이 사는 거. 이제 우리끼리 살면 되지. 그날 밤 도훈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차례상이 보였습니다. 추석에 혼자 차례를 지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스스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뭐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순애야, 오늘 기분 어때? 말순 씨가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같이 산책도 하고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봤습니다. 순애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진짜 좋아. 왜 이걸 진작 안 했을까 싶어. 그치? 내가 뭐라고 했어. 혼자 사는 게 100만 배 낫다고. 말순 씨도 웃었습니다. 순애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근데 가끔은 지은이 생각도 나. 말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순애야, 내가 돌아가면 똑같아질 거야. 또 이용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순애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이번이 자기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는 걸. 맞아. 안 돌아갈 거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 거야. 순애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몇 번을 고민하다가 순애 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돌아와줘. 순애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훈아, 엄마는 이제 안 돌아가. 너희 없이도 엄마는 잘 살 수 있어. 아니, 너희 없이 더 행복해. 도훈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발. 내가 잘못했어. 순애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됐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너 인생 잘 살아. 지은이 잘 키우고. 전화를 끊고 순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74세 나이에 본 가장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자유의 색깔이었으니까요.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게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지금이 가장 젊었습니다.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젊으니까요. 며칠 후 순애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요리했던 순애 씨는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요리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밑반찬을 받은 어르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애 씨도 웃었습니다. 이게 진짜 보람이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고 진심으로 감사를 받는 것. 이게 자기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며 순애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행복해. 진짜 행복해. 하늘의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분명 기뻐하고 계실 겁니다. 아내가 드디어 자기 삶을 찾았으니까요. 순애 씨의 복수는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떠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였습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순애 씨 자신이 행복해졌다는 것입니다. 74세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순애 씨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순애 씨는 자기만의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십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오직 자기만의 공간에서요. 그리고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이게 바로 순애 씨의 복수였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였습니다.